2026년 여름, 찰스 3세는 여전히 왕이었다. 공식 일정에도 모습을 드러냈고 국가 업무도 이어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왕의 말보다 그의 걸음과 표정, 그리고 갑자기 비워지는 일정에 머물기 시작했다. 암이라는 단어가 왕실의 문을 두드린 순간부터 영국은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평생을 기다려 왕이 된 남자에게 남은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바로 그때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찰스가 이미 자신의 공적 삶을 끝내는 마지막 문서에 서명했고 윌리엄에게 미완의 책임을 넘겼다는 이야기였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 한 시대가 조용히 닫히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기록을 따라갈수록 그 이야기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정말 왕은 마지막 서명을 끝낸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왕위 계승의 그림자를 너무 일찍 보고 있는 것일까? 왕관은 아직 찰스의 머리 위에 있다. 그러나 미래의 무게는 이미 다른 사람의 어깨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찰스 3세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잔인한 역설부터 바라봐야 한다. 그는 누구보다 오래 왕이 될 준비를 했지만 정작 왕이 된 뒤에는 누구보다 시간이 부족한 군주가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왕위 계승자로 살아온 그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무게를 수십 년 동안 견뎌야 했다. 모든 선택은 미래의 왕이라는 이름 아래 평가됐고 모든 실수는 언젠가 왕관을 쓸 사람의 흠결처럼 기록됐다. 그는 기다렸다.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 역사상 가장 긴 통치 시대를 만들어가는 동안 찰스는 왕이 되지 않은 채 왕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젊은 시절 시작한 환경운동, 전통 건축에 대한 관심, 유기농업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신념은 당시에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이야기처럼 들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현실과 동떨어진 왕자로 조롱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은 세계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1976년 그가 시작한 프린스 트러스트 역시 단순한 왕실 자선 사업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많은 젊은이의 교육과 취업, 창업을 지원하며 찰스가 왕관 밖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줬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자신만의 유산을 만들고 있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2022년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난 뒤 찰스는 마침내 국왕이 되었다.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왕관에는 승리보다 상실이 먼저 묻어 있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이 평생 주장해온 모든 신념을 왕의 언어로 바꿔야 했다. 환경, 공동체, 종교 간 화합, 젊은 세대의 기회까지. 이제 그는 더 이상 의견을 말하는 왕자가 아니라 국가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 군주였다. 하지만 왕관은 시간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찰스가 왕이 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문제가 등장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왕으로 남을 수 있는가였다. 이 질문이 잔인한 이유는 단순하다. 찰스는 왕자를 얻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지만 몸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계산해주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준비한 계획이 있어도 인간의 육체는 왕실 일정표처럼 영영할 수 없다. 왕관은 한 나라의 상징이지만 그 왕관을 쓰는 사람은 결국 늙고 지치고 병드는 인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찰스의 몸이 보내기 시작한 경고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한 사람의 건강이 왕실 전체의 미래를 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2024년 2월 버킹엄궁이 찰스 3세의 암 진단을 공개했을 때 영국이 받은 충격은 단순한 건강 뉴스가 아니었다. 왕의 몸은 개인의 것이지만 그 몸이 멈추면 국가의 일정과 왕실의 역할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암의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고 굼은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짧고 신중한 설명만 내놓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짧은 문장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읽기 시작했다. 찰스는 한동안 대외 활동을 줄였고 이후 다시 공식 업무로 돌아왔다. 때로는 일정이 조정됐고 때로는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서 관찰을 받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왕의 업무를 이어갔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왕이 계속 일한다는 사실과 왕이 건강하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기 윌리엄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이 겹쳤다. 아버지가 암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 캐서린 역시 암치료 사실을 공개했다. 한 사람은 영국의 국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래의 왕비였다. 그러나 윌리엄에게 두 사람은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내였다. 그는 왕위를 준비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지켜야 했다. 캐서린은 치료를 마친 뒤 병이 호전되고 있다고 알렸고 점차 공적 활동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은 왕실 가족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남겼다. 어떤 직함도 병 앞에서는 방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왕도, 왕세자비도 결국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인간이었다. 더 잔인한 것은 왕실이 슬픔만으로 멈출 수 없다는 점이었다. 국민은 다음 일정을 기다렸고 정부는 서명을 기다렸으며 자선단체와 군부대와 외교 행사는 누가 나타날지 결정돼야 했다. 가족에게는 병실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제도는 빈자리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과 의무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곁을 지키려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의 목까지 세상 앞에 나서야 했다. 그래서 찰스의 병은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을 바꾼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 전체가 누가 대신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찰스가 하루 쉬면 누군가는 그의 자리를 채워야 했고 윌리엄이 아버지를 대신하면 캐서린과 새 아이의 시간도 다시 공적 의무에 가까워졌다. 한 사람의 치료가 가족 전체의 삶을 움직이는 도미노가 된 셈이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윌리엄의 움직임을 이전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공식 행사에 한 번 더 나타나는 것, 아버지를 대신해 한 번 더 연설하는 것, 왕실의 새로운 책임을 맡는 것조차 모두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왕관은 아직 찰스의 것이었지만 왕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미래의 무게는 조금씩 아들의 어깨에 얹히고 있었다. 그리고 2026년, 그 변화를 상징하는 듯한 새로운 권한이 윌리엄과 캐서린의 이름 앞에 등장했다. 그것은 왕위를 넘기는 문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훗날 수많은 오해와 추측을 낳게 될 만큼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찰스의 치료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윌리엄에게 향했다.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왕실에서 빈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다. 누군가가 한 걸음 물러서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앞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이 왕실이 가족이면서 동시에 제도인 이유였다. 윌리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역할의 무게보다 감정의 모순이었다. 아버지가 회복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자신이 준비해야 했다. 한쪽에서는 아들로서 시간을 붙잡고 싶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후계자로서 다음 일정을 계산해야 했다. 준비하면 배신처럼 느껴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책임해지는 자리. 왕위 계승자의 고통은 바로 그 모순 속에 있었다. 2026년 찰스는 윌리엄과 캐서린에게 로얄 워런트를 수여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왕권의 이전도 섭정의 시작도 아니었다. 왕실에 오랫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권한에 가까웠다. 그러나 대중에게는 왕이 아들에게 새로운 권한을 건넸다는 장면 자체가 강한 상징으로 보였다. 사실과 상상이 섞이기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윌리엄은 단지 아버지의 업무를 대신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의제를 만들고 있었다. 호머즈 프로젝트를 통해 노숙 문제에 장기적으로 접근했고 어스샷 프라이즈를 통해 환경 문제를 자신의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밀어붙였다.
찰스가 수십 년 동안 환경과 공동체를 이야기해왔다면 윌리엄은 더 적은 분야를 선택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려는 방식을 택하는 듯했다. 그 변화는 캐서린에게도 이어졌다. 암 치료를 마친 뒤 그녀가 다시 공적 활동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단순한 왕세자 부부가 아니라 미래 왕실의 중심축으로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새 아이에게는 이야기가 달랐다. 조지, 샬럿, 루이에게 아버지의 책임이 커진다는 것은 가족의 시간이 조금씩 공적인 시간으로 바뀐다는 뜻이기도 했다. 특히 조지는 말없이 다음 순서를 상징한다. 찰스 뒤에 윌리엄이 있고 윌리엄 뒤에 조지가 있다. 왕실의 시간은 한 세대의 아픔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 사람이 약해질수록 다음 사람의 이름은 더 자주 불리고 그 이름이 자주 불릴수록 미래는 현재 속으로 조금씩 들어온다. 왕실의 사진 한 장, 일정표의 이름 하나, 누가 어느 행사에 참석했는지 같은 작은 변화도 이제는 후계 구도의 신호처럼 해석됐다. 그러나 윌리엄에게 그것은 정치적 상승이 아니라 가족의 약화를 전제로 한 전진이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아버지가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확인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대관식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한 번 더 연설하고 한 번 더 악수하고 한 번 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왕관은 여전히 찰스의 머리 위에 있었다. 하지만 그 무게의 일부는 분명히 윌리엄의 어깨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아프게 다가온 사람은 어쩌면 윌리엄도 찰스도 아니었다. 수십 년을 기다려 마침내 왕의 곁에 선 카밀라였다. 카밀라의 이야기는 언제나 왕관보다 먼저 찰스와 연결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영국 왕실에서 가장 거센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한때 그녀의 이름은 사랑보다 스캔들과 함께 불렸다. 다이애나의 죽음 이후 여론은 더욱 차가워졌고 카밀라는 오랫동안 왕실의 미래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처럼 취급됐다. 그러나 시간은 예상보다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었다. 2005년 찰스와 결혼한 뒤 그녀는 코놀 공작 부인으로 수많은 공식 일정을 수행했고 결국 2023년 대관식에서 찰스와 함께 왕비의 자리에 섰다. 그 장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만 생각하면 카밀라에게 왕비라는 지위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를 얻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마주한 것은 권력의 절정이 아니라 남편의 질병이었다. 암은 왕과 왕비의 일정을 동시에 바꾸었다. 찰스가 치료를 받을 때 카밀라는 자신의 업무를 이어가야 했고 때로는 홀로 왕실을 대표해야 했다. 밖에서는 미소를 유지해야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국왕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남편이었다. 왕관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요구할 수 있어도 병 앞에서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카밀라가 정말 두려워했을 것은 자신의 지위가 약해지는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수십 년을 견딘 끝에 겨우 함께 얻은 시간이 예상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왕비의 일정이 줄어들면 권력이 이동한다고 해석하지만 가족에게 일정표의 빈칸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때로 더 많은 병원 방문이고 더 긴 침묵이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다. 2026년 찰스와 카밀라가 버킹엄궁을 일상의 거처로 삼지 않고 크나렌스 하우스에 계속 머물기로 한 결정도 그래서 흥미롭다. 버킹엄궁은 군주제의 상징이지만 크나렌스 하우스는 두 사람이 오랜 세월 실제 생활을 만들어 온 공간이다. 한쪽에는 국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부가 있었다. 그리고 찰스의 건강이 흔들릴수록 그 두 세계의 차이는 더 선명해졌다. 왕실은 누구 한 사람의 감정에 맞춰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행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고 일정은 몇 분 만에 다시 작성될 수 있으며 의전의 빈자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남편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고 해서
아내의 마음까지 그렇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는 빈자리를 채우지만 사람은 빈자리를 느낀다. 바로 그 무렵 사람들의 불안을 폭발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했다. 찰스가 자신의 공적 삶을 끝내는 마지막 왕실 문서에 서명했고 그 뒤의 책임을 윌리엄에게 넘겼다는 주장이었다. 의사와 가족이 함께 있었다는 구체적인 장면까지 따라붙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카밀라가 잃는 것은 왕비의 일정 몇 개가 아니었다. 그녀와 찰스가 수십 년 동안 기다린 마지막 장 자체가 너무 빨리 닫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문서를 실제 기록과 대조하기 시작하자 이야기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찰스가 2명의 의사 앞에서 문서에 서명했고 카밀라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으며 윌리엄은 아버지의 손끝을 바라보며 그것이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주장까지 따라붙었다. 문서에는 국왕의 영구적인 공무 중단과 미완의 왕실 업무를 윌리엄이 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더 극적인 장면도 있었다. 찰스가 발표문 속 일시적이라는 표현에 직접 선을 그었다는 이야기. 윌리엄의 이름이 적힌 2번째 공투가 발견됐다는 이야기. 심지어 부자 사이에 마지막 신뢰의 상징이 오갔다는 묘사까지 등장했다. 너무 세밀했기에 오히려 사실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실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왕실을 취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동적인 장면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균열이 생겼다. 공개된 공식 기록 어디에서도 찰스가 영구적으로 공무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2026년 7월의 코트 서큘러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남아 있었다. 찰스는 아이로그맨 관련 공식 일정을 수행했고 국가 업무를 이어갔으며 7월 23일에는 카밀라와 함께 글래스고에서 커먼웰스 게임 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며칠 뒤에는 RAF 마럼도 방문했다. 만약 그가 이미 마지막 왕실 문서에 서명하고 공적 삶을 영구적으로 끝냈다면 이런 공식 일정은 설명하기 어렵다. 적어도 현재 공개된 기록만 놓고 보면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일 근거는 부족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을까? 여기에는 흥미로운 진짜 사실 하나가 있다. 2026년 찰스는 윌리엄과 캐서린에게 로열 워런트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것은 왕권을 넘기는 문서가 아니다. 왕실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왕위 계승도 퇴위도 아니었다. 하지만 찰스, 윌리엄, 새로운 권한, 로열 워런트라는 몇 개의 진짜 조각이 한 곳에 모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놀랍도록 그럴듯해질 수 있다. 거짓말이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은 모든 것이 거짓일 때가 아니다. 진실 몇 조각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때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단순한 소문으로 치워버리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찰스는 실제로 암치료를 받아왔고 윌리엄은 실제 후계자이며 왕실은 실제로 국왕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즉,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마지막 서명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끌린 이유, 언젠가 찰스가 멈추고 윌리엄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제 하나뿐이다. 어느 날 왕이 정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영국 왕실은 누구의 손으로 계속 움직이게 될까? 영국 왕실이 가장 냉정하게 보이는 순간은 누군가를 밀어낼 때가 아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쓰러져도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다. 찰스의 건강을 둘러싼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윌리엄이 곧 모든 권한을 넘겨받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국왕이 질병이나 해외 체류 때문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영국에는 국무고문이라는 장치가 존재한다. 이들은 군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공식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과 카밀라뿐 아니라 앤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 역시 이런 구조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국무고문, 섭정, 그리고 퇴위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국무고문은 일부 기능을 대신하는 장치이고 섭정은 군주가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퇴위는 아예 왕위를 내려놓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결단이다. 하나의 일정이 다른 왕족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왕권까지 이동한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앤 공주의 존재가 중요해진다. 그녀는 오랫동안 왕실에서 가장 꾸준히 현장을 누빈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화려한 관심보다 일정과 의무를 택해왔고 2026년에도 해외 순방과 각종 공식 업무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종종 왕실의 미래를 윌리엄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만 실제로 제도를 지탱하는 힘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데 있다. 에드워드와 소피 역시 마찬가지다. 두 사람은 찰스와 윌리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이 생길수록 더 많은 외교, 자선, 문화 행사를 맡을 수 있는 인물들이다. 왕실은 한 명의 스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누군가의 건강이 흔들릴수록 평소에는 주목받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국가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실제 변화는 비밀 회의실에서 누군가 찰스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훨씬 조용하다. 한 행사가 앤에게 넘어가고 한 해외 일정이 에드워드에게 배정되고 한 공식 연설을 윌리엄이 대신한다. 겉으로는 작은 조정이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왕실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지하기 시작한다. 왕실의 냉혹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족은 아직 슬픔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제도는 이미 다음 날짜를 계산한다. 사람은 멈춰 울 수 있지만 군주제는 멈춰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결국 모든 시선은 다시 윌리엄에게 돌아온다. 법적 장치는 이미 존재하고 가족도 각자의 자리를 맡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다. 미래의 왕실을 움직일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정작 그 중심에 서야 할 윌리엄 자신은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윌리엄에게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왕관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흔들릴 때 대신 행사에 나서는 일, 더 많은 사람 앞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선택 하나가 왕실 전체의 방향으로 읽히는 순간들. 왕위 계승은 대관식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왕이 아닌 사람이 왕처럼 판단해야 하는 날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윌리엄은 찰스의 복사본이 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포머즈를 통해 노숙 문제에 장기적으로 접근했고 어스샷 프라이즈를 통해 환경 문제를 세계적 프로젝트로 끌어올렸다.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신념을 쌓아 올렸다면 아들은 더 적은 의제를 골라 결과를 보여주려는 방식에 가까웠다. 같은 왕실 안에서도 세대가 바뀌면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였다. 그 곁에는 캐서린이 있다. 암 치료를 경험한 뒤 그녀의 공적 활동은 이전과 같은 의미로 보이지 않았다. 어린 시절 발달과 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현장 복귀는 단순히 미래의 왕비가 다시 일정을 채우는 모습이 아니었다. 질병 이후에도 무엇을 계속 지킬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처럼 보였다. 윌리엄의 미래가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여기서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지가 있다. 찰스 뒤에 윌리엄이 있었고 이제 윌리엄 뒤에 조지가 서 있다. 한 세대가 늙고 병들수록 다음 세대의 그림자는 길어진다. 왕실에서 가장 잔인한 시간은 누군가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아직 곁에 있는데도 모두가 다음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찰스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2026년에도 그는 공식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왕관은 여전히 그의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윌리엄이 어떤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있다. 후계자는 아버지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켜보는 동안 자신의 방식이 무엇인지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엘리자베스 2세의 왕실은 끝까지 견디는 의무를 상징했다. 찰스는 환경과 공동체, 오랫동안 투모은 신념을 왕실의 언어로 바꾸려 했다. 그렇다면 윌리엄은 어떤 왕이 될까? 더 적은 행사를 선택하고 더 큰 절거를 요구하는 군주가 될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앞에서 다시 전통적인 왕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그 답은 아직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사람들은 이미 윌리엄의 행동을 미래의 왕이라는 멘즈로 보고 있다. 그가 선택하는 자선 사업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아버지를 대신해서는 자리도 더 이상 개인적인 선택으로만 남지 않는다. 왕관은 아직 그의 머리 위에 없지만 왕관이 요구하는 판단은 이미 그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찰스가 정말 마지막 서명을 했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아버지가 아직 왕으로 살아있는 지금, 아들은 이미 자신의 시대를 쓰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왕관은 여전히 찰스의 머리 위에 있다. 그러나 미래의 무게는 조용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윌리엄의 어깨로 이동하고 있다.